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천천박사입니다. 오늘은 장기한기간 창업 포럼 2023년도 말에 24년 대비해서 했던 그때 딱 50분만 모셔서 그 비공개 진행했던 창업 포럼 내용들 온라인에 공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24년도에는 저희가 창업 포럼을 진행을 못했어요. 워낙 많은 기관들을 창업하고 지원하느라고. 근데 25년도에는 꼭 저희가 25년 이후 기준으로 창업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24년도 창업 포럼 기준 자체를 적용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때 창업 포럼을 할 때 창업 포럼 제목이 장기간 기간 창업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24년도에 노인복지센터 요양원 망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찍었던 시기고요. 실제로 장기간 기간 창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시장에 대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이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자칭 전문가들한테 당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서 그래서 제대로 알고 하실 거면 알고 시작하셔라. 만약에 제대로 확인을 했는데 나하고 안 맞는 사업이다 그러면 하지 마셔라. 뭐 이런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창업 상담, 무료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제발 장기한 기간 그냥 창업하지 마세요. 창업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저희 무료 상담할 때 한 50%는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랑 상담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제발 장기한 기간 창업하지 마세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고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이즈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가를 구입해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그 영업을 할 때 허가 대상이 되는 노유자 시설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해서 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오픈 시점부터 방문 요양을 제외하고는 요양원 주간보호센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한 번도 안 해본 그 부분이 영업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영업 전도 해당하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교환 기간의 종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장교환 기간은 재가급여하고 시설급여. 재가급여는 집에서 어르신이 계시면서 어르신이 돌봄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설급여는 이렇게 노인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같은 게 있는데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입소하셔서 주소를 아예 옮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가급여는 주간보호 방문 요양이 가장 대표적이고 시설급여는 둘 다 요양원인데 구인 까지의 요양원을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해서 집처럼 어르신을 모시는 제가 많이 이제 최근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었죠. 네,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를 활용해서 그 정말 우리가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어르신이 만약에 누워 계신다고 하면은 누워 계신 어르신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의료 비용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지금 그때 당시에 300이라고 적어놨지만 최근에는 400, 500도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와상 환자 한 분당 적어도 300에서 500 정도는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이 노인성 질병으로 어르신이 돌봄이 필요하게 되면 장기형 등급에 따라서 저렇게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6등급까지 인지지원 등급까지 등급이 나오면 국가에서 85% 100% 정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뭐 내는 돈에서 나오는 재원이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정말 혁신적으로 예전에 집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게 당연했을 그 시기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 추세를 잠깐 보면 우리나라 고령화 동향은 2020년도에 약 65세 이상 인구가 16% 정도, 그리고 우리 현재 지금 20%가 넘었고 30년도에는 24%, 그다음에 40년도에는 32%가 돼서 젊은이 2대1 부양이 2040년도만 돼도 이렇게 노인 인구가 대세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치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치매 오늘을 보시면 730만 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지금 어, 실제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노인 인구 중에 한 10% 정도가 거의 치매가 되고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점점 노령화되고 있고 노인복지 사업이나 그 다음에 치매 인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형 등급 제도에 의해서 어르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여기 노인 인구의 비중도 계속 현재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그 대표적으로 초고령 사회 도달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 연령대별로도 보시면 65세 인구도 늘어났지만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굉장히 오래 사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아프면서 오래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픈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장기간 기관들이 유망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신노년층 그리고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65세 이상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전 노인들이 갖추고 있지 않았던 그 활동들 원래 해왔던 누렸던 그런 부분들이 이전 노인들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장기형 인구로 진입을 한다면 스마트폰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원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그럴 장기형 기관들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등급자 수 변화를 보면 등급자 수의 인원수 증가도 있지만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장기형 제도가 생겼을 때는 아무래도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 그 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시작일 뿐이었기 때문에 한 4.2%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거의 11% 정도 되는 노인 인구의 11% 정도 되는 분들이 등급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순차적으로 증가해서 퍼센트가 좀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7년도에는 12.4%로 거의 13%에 가까운 노인이 이 장기형 등급자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지금 현재 추이는 어떠냐면 시설과 재가 아까 요양원이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곳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재가 센터를 위주로 공단에서 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재가 쪽도 굉장히 서비스 이용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한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모실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런 게 목표이고 이 과정에서 장기형 기관을 지금 설립하는 분들 기준에는 이 부분을 특화해서 집중해서 집에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전체 통합 체계를 만드는 분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주요 국가들을 보면은 이미 일본 같은 경우에는 680만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한 그 등급제가 있어요. 물론 우리랑 조금 다르긴 합니다. 굉장히 다른 부분들. 이 보험 제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많은 인원수를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다변화되고 더 많은 인원수를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도 9월 기준으로 28,300개소인데요. 이건 나중에 2025년 창업 포럼을 할 때 업데이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시설이 한 6,000개, 요양원이 한 6,200개 정도 되고 방문 요양 개수가 한 17,000개, 굉장히 많죠. 그리고 주간보호센터가 한 5,200개 정도 됩니다. 방문 요양이 많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게 지역 기반의 방문 요양도 있지만 방문형은 전국적으로 영업이 또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기권 수를 봐서 그 끝을 낼 게 아니라 어르신들 숫자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때 당시에 어르신 숫자는 한 108만 5천 명 정도 됐고 지금 110만 명이 장기형 등급자가 1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0만 명 대비해서 약간 2만 개 정도 되는 장기형 기관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 더 많은 기관들도 생겨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도 굉장히 많은 기관들을 만들어내고 창업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경쟁적으로 생겨나고 있고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립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자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용자를 저희가 이제 추산을 해보니까 시설 이용자가 한 23% 정도, 주간보호가 한 20% 정도, 방문 요양이 한 57.4% 정도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방문 요양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주간보호가 많이 늘어났고 이 이용률이요. 그리고 그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면 어르신을
집에서 모실 수 없다면 요양원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현재 22.6%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 이용자를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그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이제 계산한 자료인데요. 앞으로 정원이 한 7만 명 정도. 그러니까 병상이 7만 명 정도. 요양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자가 건물에다가 건물을 해야 하는데 그런 병상들이 병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자리들이 7만 개 정도 더 필요하고 주간보호도 앞으로 27년도까지 4.5만 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고 방문 요양이 한 13만 명 정도 증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이게 2023년 9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분들도 2024년도 들어서 이런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장교양 요양 요원이 점점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특히 광역시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그런 기분이 조금 덜 드는데요. 군 단위, 읍 단위로 갈수록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수준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로서 적격이지 않은 분들도 요양보호사로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요양보호사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현재 추세를 살펴봤으면 장교양 등급의 실제 고객을 아셔야 될 텐데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어떤 분들을 모셔야 되나라는 부분들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림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완전 와상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누워 계시는 분들이고 도움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위주로 1등급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분들은 이제 집에서 계시면 이 간호 쪽 처치가 좀 쉽지가 않다 보니까 물론 뭐 방문 간호도 있고 하지만 집에서 누군가가 계속 24시간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장기왕 기준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양원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상태가 안정된 경우에는 재가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 재가에서 이용하는 방문형 서비스 외에도 추가적인 간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요양원에 가는 경우가 많겠죠. 예, 2등급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침상 생활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휠체어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저희 표시를 해놨는데 주로 요양원 이용이 가능하시고 방문 요원도 이용 가능하지만 주간보호는 거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1등급 또 이용이 불가능하죠, 당연히. 왜냐면 왔다 갔다 그 어르신들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혹시라도 그렇죠. 1대1로 케어도 어렵고요. 그래서 2등급까지는 요양원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방문형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3등급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보행 보조 도구를 활용하는데 낙상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 이용이 가능하지만 집중관리 이용 가능하고 요양원의 마지막 등급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어르신들도 많이 봤죠.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요양과 요양원 이 경쟁 고객, 경쟁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그런 고객들이고요.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팡이 워커. 제가 너무 그 건강한 분 사진을 가져왔는데 실제로 4등급 어르신들도 몸이 좋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팡이들이나 이런 부분들로 상대적으로 경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간보호는 주 고객증이 뭐 이분들 4등급, 5등급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역마다 방문 요양하고 주간보호 경쟁이 붙는 그런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요양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특별하게 요양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 판정해서 가게 되겠죠. 5등급 같은 경우에는 신체 상태는 괜찮으나 뭐 인지 기능 상태, 문제 행동 등의 침해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5등급 보통 주간보호 타겟 이용자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자 요양 대상자라고 써놨는데 방문 요양에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 치매 교육을 받으신 선생님들한테 인지활동형 그리고 일상생활 함께하기 정도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요양에서도 제공이 가능하지만 보통 주간보호 타겟 이용 대상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치매 책임제 때문에 생긴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지원 등급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경증 인지장애, 경증 치매 환자들 주간보호에서 타겟 이용자입니다. 그 등급이 이제 뒤로 갈수록 실제로 요양원이 나오지 않는데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낮아도 실제로 요양원에 입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 판정을 해서 공단이 판정을 해서 요양 갈 수 있긴 합니다. 어쨌든 주간보 타겟 이용자, 방문 요양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인지 지원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 등급회가 있는데, 등급회를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등급 신청을 하다가 등급이 떨어지는 분들이 한 20% 정도 돼요. 뭐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한 20% 정도 되는데, 이 등급회 분들도 언젠가는 또 등급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신청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되니까 이분들도 만약에 장기간 기간을 창업하신다면 그러면 고객이 미래에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미래 이용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창업을 할까 말까 하지 마세요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할까 말까 고민하는 단계에서 이런 고민들을 또 해봐야 되겠죠. 그럼 요양원을 해야 되냐, 아니면 주간보 방문 요양을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질문을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에서 보호자에게 확인을 해봤는데, 요양시설에 모시는 게 좋다고 생각한 보호자님이 한 76%, 집에서 모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분들이 한 24% 정도 됐어요. 이거는 이제 남의 손에 어르신을 맡겨도 되냐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그래도 직접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는 전문인의 손에서 모시는 게 낫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보여지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전망만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전망만 봤을 때는 지금 요양원, 주간보, 방문요양 뭐 다 오픈해도 어차피 지금 요양원에도 자리가 모자라고, 주간보도 45,000개 늘어나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방문요양도 물론 뭐 지금 경쟁이 치열하지만 어르신들은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걸까? 도대체. 그러면 이제 이걸 보여드려야겠죠. 네. 단순하게 전망만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요양원 먼저 할게요. 지금 우리가 갈 길이 바쁩니다. 요양원, 주간보, 방문요양 다 얘기해야 되니까. 요양원 먼저 얘기할게요. 요양 같은 경우에 자본이 제가 25억, 30억 얘기했는데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일 수도 있습니다. 매수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뭐 건물 구입자에 10억, 15억 이상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거는 소방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뭐 5억이 될 수도 있고 뭐 더 적은 돈으로 리모델링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완전 빈 깡통인 상황에서도 저렇게 적어놨는데, 어찌 됐든 중요한 건 자본입니다. 요양원 창업의 단점은 자본이에요. 왜냐하면 자가 건물이 10인 이상 요양원은 9인 공동생활과정까지는 임대가 가능하지만 10인 이상 요양원은 자가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구입 비용, 뭐 심지어는 땅 구입 비용까지 다 생각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죠. 자본이 없으면은 시작조차 손도 댈 수가 없는 그런 게 요양원 창업이죠. 뭐 지금 초기 투자금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지금 수익 구조 나중에 또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딱 봐도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평당 600만 원 넘어간 건축 비용은 지금 이게 이렇게 변한 지가 좀 지났어요. 좀 꽤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계속 건축 비용은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 땅 구입비는 천차만별이고, 뭐 차량도 구입하고 집기도 구입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돈. 근데 적어도 뭐 평당 뭐 7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9인만 해도 25억, 30억 정도는 뭐 그냥 가지고 있어야지. 물론 뭐 대출을 끼겠지만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2023년 3월 기준으로 했는데, 뭐 이런 건축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25년도부터는 2.1대 1로 요양보호사가 기준이 변경되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기준의 창업 포럼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2.3대 1, 그러니까 거의 뭐 2대 1 수준으로 인력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력이 이렇다는 얘기는 어르신이 80명이 된다고 하면은 거의 40명이 넘는 40명 가까이 되는 요양보 선생님이 계시고, 그 외에 다른 인력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겪는 부분들도 있고, 이미 겪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요양원 인력 기준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2.3대 1, 최근에 요양보호사 부분이 2.1대 1로 변경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뭐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인원수에 대비해서 필요한 인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원수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이 노사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다양해요. 단순하게 월급을 많이 줬네 어쨌네, 뭐 복지가 어쨌네, 이런 부분들 말고도 낙상 사고가 일어났는데 내 탓이네 네 탓이네, 아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 뭐 징계를 내린 거 가지고도 노사 갈등이 나오고, 편 모아서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골치 아플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좀 각오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장기화한 기관에서 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를 다 받는 건 아닙니다. 한 15% 정도는 여기 이제 요양원은 20% 정도는 그 이제 본인 부담을 받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돈을 가지고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부정 청구는 당연히 환수가 돼야 되지만 부정 청구가 아니더라도 잘 몰라서 뭔가 실수를 하신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환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환수가 나와서 근데 이 환수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돈을 앞으로 벌고 뒤로 빚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환수의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그리고 몇 배수로 환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요양원 창업을 하실 때 이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줬다 뺏기만 하는 요양원. 참 이게 쉽지 않은 얘기다. 자, 그리고 이제 요양원 창업 같은 경우에는 시선이 지금 23년 현재라고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 가끔 말씀드리면 이게 24년 창업 포럼입니다. 그래서 23년 현재 노인 요양원에 대한 시선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요양원 보내면 죄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그 밑에 바닥에 깔려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요양원 정말 좋은 일을 하려고 창업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저런 시선들을 받으면 좋게 말해 멘붕이 오겠죠. 이런 부분들 요양원 보내면 죄인 이런 시선 현대판 고려장이다 뭐 이런 이런 외부에서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요양원 창업을 할 때 참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평가 기준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요양원은 지자체나 공단에서 기대하는 것도 다 완성된 상태에서 요양원을 오픈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알고 시작할 것들이 많아요. 예, 많습니다. 보면은 시설 급여 평가의 평균 점수가 79점. 네. 향상되기 79점 평균인데 그런 80점이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실제로 운영을 할 때 운영하는 서류들 드리는 서류들인데 그런 서류들을 딱 보셔도 엄청 많죠. 이 안에도 뭐 하나하나 따져보면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요양원 평가가 진짜 어렵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오픈을 하기에 장벽이 되는 부분이다. 저희가 이제 실제 이제 파트너 기관들한테 주는 자료들인데 기관 관리 뭐 월별, 일별, 그 다음에 주별 해야 될 일, 그리고 각각 담당자마다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양원 시작이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양원 창업 다들 알고 계시는 거 24시간 근무 체계라는 겁니다. 24시간 근무 체계에서 생기는 부분들 이 근무가 복합적인 근무가 강요되고 있기 때문에 근무를 짜는 사람들도 힘들고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따라서 필수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대표자 입장에서는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요양원 창업의 단점과 주의점이에요. 물론 이거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그 규모에 따라서 직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직원들한테 담당을 줘서 어느 정도는 커버를 가능하겠지만 그렇지만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참 어려워요. 24시간 아프신 분들을 돌보는 게 어려운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적인 투자가 또 들어가야 된다는 점. 처음에 만들어 놓고 끝이냐? 아닙니다. 7년, 8년 지나면 새로운 요양원들이 진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프리미엄급 요양원으로 막 정말 삐까뻔쩍하게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하시는 곳들도 생겨나고 있고 기업들도 들어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같은 이용료예요. 같은 이용료, 똑같은 비용인데 보호자 입장에서 시설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주기적인 투자가 그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양원 창업의 단점으로 꼽힙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각종 사건 사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양원에서 상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양원에서 어르신이 그냥 넘어져서 다치신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을 할 때 이 해결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대부분 대표님들이 많이 해결을 하시고 시설장님 해결을 하시는데 이거를 해결을 할 곳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할 사람이 없으면 이 사건 사고가 크게 터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양원 창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식중독이 났을 때, 뭐 폭행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대표님 탓은 아니지만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어서 주간보호 창업의 단점과 주의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냐 도대체. 주간보호 임대 창업입니다. 물론 그 구입을 해서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구입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임대 창업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예. 대부분 임대를 하시니까요. 그래서 49인 시설 기준으로 해서 뭐 신축 아니고 임대니까 비용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저희 수익 구조 투자 대비 수익 구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경쟁이 굉장히 그 심하기 때문에 따로 뭐 바닥이나 장판만 깔아가지고 시작해서 쉽게 어르신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비용이 저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돈을 내가 투자를 하는데 임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예, 이런 부분들 불안함이 있다. 사고 빈도가 높을 수 있어요. 어르신이 안 움직이면 사고 빈도가 그만큼 떨어지는데 특히 낙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어르신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아까 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그나마 3등급도 거의 없고 4등급, 5등급 위주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고 빈도가 높은데 낙상 위험도가 높은데 기에 비해서 요양보호사가 적어요. 요양보호사 비율이 7대1입니다. 예, 대부분 걸어 다니시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요양보호사에 대한 월급을 공단에서 더 지급을 해준다고 하면은 사실 저 좋을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뭐 가산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요양보호사를 뽑아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고 일반적인 요양보호사 비율이 7대1 기준으로 따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특징상 그 보통 그 중에 5일만 일을 하거든요. 실제로는 7대1이 아니라 9대1, 10대1 정도의 비율인데 어르신은 10명의 어르신들이 걸어다니고 보는 사람은 1명, 2명이면 사고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센터 낙상 사고 대처는 어떻게 될까? 예방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정말 어려운 그리고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주간보호 창업의 단점, 주의점 또 말씀드리면 치열한 경쟁, 창업 비용이 증가하였다. 정기적으로 또 투자가 필요하고 임대가 가능하니까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특별하지 않으면 생존 불가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특별하시면 뭐 그나마 좀 나은데 그냥 나 이거 그냥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평수만 맞추면 뭐 얼마 된대 뭐 이 정도 수익 난대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오픈하신다. 요즘 어려워요. 그렇게 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접근하고 특별하지 않으면 생존 불가하다는 게 주간보호센터 창업의 단점 그리고 주의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 주간보호센터가 점점 인건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소규모 주간보호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더더욱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으면 더더욱 생존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더 소규모로 가면 갈수록 주간보호에 대한 이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만 오픈을 해도 다 찼었어요. 예, 지금도 실제로 가보면 주간보호 중에서 이제 꼭 인테리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테리어를 뭐 돈을 많이 들여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앉아만 계시면서 쉬시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우, 돌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스마트 재활주간보호센터를 최초로 오픈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은 곳들이 벤치마킹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렇게 뭐 운동기구라든지 아니 힐링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추는 주간보호센터들이 신규 창업을 할 때는 굉장히 필수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죠. 예, 그렇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함부로 내가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창업을 하는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보호가 좀 어려운 점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전체 등급자가 한 110만 명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주간보호 이용 가능자 같은 경우에 실제로는 한 75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원래 한 75만 명 정도가 되는데 실제 이용자를 보면은 한 21만 명, 20만 명, 21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한정적인 고객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20% 정도 생각보다 이쪽에 대한 인식들이 지금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주간보호 가면 요양원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아직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설이 따로 있다라는 점 그런 점 때문에 방문 요양에 비해서 인기가 조금 떨어진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이 한 번에 8시간 동안 한 곳에 머물러서 이용을 하기는 좀 초기에는 어렵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6시간 정도만 하면 안 되냐, 뭐 4시간 정도만 하면 안 되냐 그런 경우도 많아서 생각보다 이 고객으로 주간보호 고객으로 넘어오고 나서는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넘어오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계화가 어렵습니다. 수익 이 사업 중에 인력이 가장 적다는 것은 수익이 좋다는 뜻이에요. 수익성은 좋지만 이 부분을 체계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적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지 업무를 체계화시켜서 제대로 운영이 가능하고 그래야지 대표님이 투자를 한 이후에 뭔가 하루 종일 매여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35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35인도 사실 소규모로 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 재기화시키기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못한다는 게 아니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양원과 사실 평가가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여기다가 주간보호 평가에다가 간호 쪽 파트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 쪽 파트를 추가한 게 요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거기에 관리 부분들까지 야간 부분들까지 추가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한 20%, 1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인원수는 요양보다 훨씬 적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간보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 안정성이라는 게 있는데 수익 구조를 보시면 수익이 변동폭이 별로 없는 걸 수익 구조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어르신이 출석을 안 하면 그만큼 하루마다 이 비용이 책정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렁출렁 거린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르신을 모셔야 된다는 점 주간보호의 어려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관련해서도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실 때 원장님들이 대표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어르신을 그 많은 어르신들을 도대체 어떤 차로 몇 대를 차를 사서 누가 우리 센터로 모셔와야 되나 이게 조금 어려운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의 한계점 요양원 주간보호 창업의 공통점인데요. 정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공단에 들어오는 돈 그리고 이제 우리 보호자님들이 내는 돈 외에 뭐 물론 뭐 밥값 이런 것도 내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매출이 정해져 있죠. 정원에 따라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아요. 어떤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 매출의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방문요양 창업까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주간보호 요양원 보여드렸으니까 방문요양 창업 왜 도대체 하지 말라는 걸까? 왜 하지 말라는 걸까? 보여드릴게요. 편의점 뺨칠 만큼 많은 기관수. 네, 그만큼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 한 지금 5만 개 정도 되는데 우리 지금 이쪽 그 방문요양이 한 17,000개, 뭐 2만 개 가까이 되죠. 물론 뭐 5만 개랑 2만 개 비교도 하기 어렵겠지만 뺨칠 만큼 많죠. 어쨌든. 네, 그래서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그리고 창업이 너무 쉬워요. 이게 지금 물론 쉽다는 게 오픈할 때 뭐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가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정심사 통과가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은 돈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게 참 어려운 점이에요. 비교적 적은 사업비로 설치할 수 있는 제가 장기한 기관은 매년 신설과 폐업이 많습니다. 많이 만들고 많이 폐업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장기한 기관들은 그리고 소규모로 이렇게 계속 운영하는 기관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자영업형 기관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물론 방문요양에서도 잘하고 있는 기관들은 기업형도 있습니다. 예, 뭐 실제로 이제 그 제가 한 군데 뭐 10만 인구 정도 되는 74개 센터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 전국을 뭐 확인해도 되지만 야, 이걸 어떤 그 한 지역을 확인해 보니까 15%는 운영을 하지 않고 되어 있고 30% 정도는 뭐 3명, 6명 이름만 있는 곳들이 많고 40% 정도는 최저임금만 벌어 가시는 대표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픈을 하는 거는 누구나 하지만 실제로 방문 요양을 사업답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다. 물론 여기는 뭐 10만 인구 하나만 지금 본 거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게 현실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투자하는 만큼 적게 벌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주간보호센터와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 방문요양에서 주간보호 뺏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점점 주간보호가 인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방문요양 어르신들 등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문요양이 뺏기는 만큼 주간보호로 가는 거고 주간보호에서 뺏기는 만큼 방문요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방문요양 우세 지역이 있고 주간보호 우세 지역이 있는데 점점 주간보호 센터들이 정말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뺏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요양 같은 경우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양보호 선생님들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른 센터와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양보 선생님들이 이런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밤과 낮이 없는 경우가 많겠죠. 요양보 선생님들에 대한 그 영상을 제가 올려보면은 보통 이렇게 이제 댓글이 나오는데, 관리 못하는 센터 대신에 나라가 좀 관리하면 안 되냐,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만큼 아무리 관리를 하더라도, 물론 뭐 정말 못하는 센터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만나보면은 제대로 운영하시는 센터들도 굉장히 고충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선생님들을 다 만족시키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86.6%를 인건비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이제 태그를 가지고 어르신들 잘 가는지를 또 확인을 또 해주셔야 되는데, 이 모니터링도 거의 매일 확인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수가나 이런 부분들을 돈을 받을 때 조금 깎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찍어만 놓고 딴 데 가시는 경우도 지금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모니터링 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게 참 어려운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서 행정처리 업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센터 전체 일정이 대표님의 일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지금 일정 행정관리 그 캘린더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매일매일 해야 되는 행정 업무의 내용입니다. 많죠. 한 줄 한 줄이 적어도 1시간씩은 걸리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행정 업무도 하면서 어르신을 모셔야 되는, 그리고 어르신 영업도 해야 되는 그런 그 삼중고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 관리라는 게 수급자 관리도 포함이죠. 그 직원들 관리뿐만 아니라 수급자 관리로 밤 10시에도 오케이, 토요일에도 오케이, 일요일에도 전화 오면 받아야 되고, 그래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쉽지 않은 나날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나를 기반으로 하는 대표님의 능력이 있어서 정말 좋은 상황, 좋은 분이어서 대표님을 믿고 우리 어르신을 맡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영업 능력, 어르신을 모시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경쟁이 심해질수록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개개인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 대자본까지 장기왕 진입을 해서 이렇게 뭐 월급을 높게 드립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뭐 이게 사업 유치에 시리즈 투자, 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다 합쳐가지고 기업들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전국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또 광고에도 이렇게 비용을 또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경쟁에서 이제 앞으로 알아야 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책의 변화도 방문 요양 단일 센터에 대해서 방문 요양만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유리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통합제가 형식으로 가겠다라고 공단에서 발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정책 기조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현실과 맞지 않는지 않는지 지금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런 부분들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방문형만 단일로 오픈한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얘기다. 그래서 통합제가라는 거는 뭐 그 집에 있는 어르신들을 집에서 어르신을 모시면서 주간보, 방문요양, 뭐 방문 간호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요양원을 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라서, 그 중에서 단순하게 방문 요양만 딱 해서는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방문 요양을 하시면서 다른 조주간보, 좋은 방문 간호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요즘에는 다들 연계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오픈 시작하실 때 할까 말까 고민할 때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는 현재 상황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 현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얘기인데, 이겁니다. 보호자님들 중에서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돈을 내? 이게 아는 분들 지인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가까이 지인이 아니더라도 소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원장님 좀 깎아줘요. 뭐 무슨 돈을 내 우리 사이에 아직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부탁을 받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탁을 받으면 이게 잘 그거를 거부하기가 좀 쉽지 않은가 봐요. 근데 돈에 대한 부분은 더 힘들죠. 그런데 그거를 깎아주는 곳들이 아직도 있어요. 기관들이. 근데 주위에서 한 군데라도 이걸 돈을 깎아주거나 본인 부담금을 안 받으면 어때요? 다른 기관들이 피해를 봅니다.
왜 그래요? 저기 어디는 저기 그 본인 부담금 안 해도 된다던데 뭐 여기 몇 프로 깎아준다던데 물론 뭐 우리가 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관들이 아직 퇴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이렇게 돈을 적게 받는 기관들 솔직히 받으면 돈 남는 게 없거든요. 이렇게 본인 부담 안 받으면 돈이 남는 게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기관들이 아직 퇴출되지 않았어요. 추후에 순차적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퇴출되지 않았다는 점 이게 단점입니다. 방문형 창업의 단점과 주의점 낮은 수익 구조입니다. 저희가 수익 구조를 굉장히 많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낮은 수익 구조가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86.6%를 줘야 되고 운영비 내고 홍보비까지 되면 홍보비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다가 다른 뭐 지출해야 하는 내용을 하다 보면은 어르신 한 분당 7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의 수익이 납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구한테 들었다. 누가 나 이거 창업하면 괜찮다고 해가지고 들었는데 누군가는 자칭 전문가겠죠. 어르신 한 분당 30만 원씩 남는다더라. 어르신 한 분씩 30만 원씩. 30명이면 떼돈을 번다더라.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딱 보세요. 전체 들어오는 중에서 86.6%를 인건비를 내고 그 외에 운영비도 따로 내야 되고 홍보비도 따로 쓰고 그 외에 뭐 지출 내가 다 한 다음에 남는 돈이에요. 이게 어르신들한테 들어오는 매출이 본인 부담금 수가 합쳐가지고 뭐 120만 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30만 원이 남겠습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이 자칭 전문가들. 참. 속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적당한 수익 구조면 좋겠는데 굉장히 낮은 수익 구조라고 보여져요. 뭐또 근데 대신에 이런 건 있습니다. 어르신이 많아진다고 하면 물론 뭐 그 7% 10% 이런 수익이 적은 건 아니죠. 적은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벌어가는 그런 수익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르신 한 30명은 돼야지 최저임금. 왜냐면 토요일까지 일을 하시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한 240, 50만 원 벌어가려면 30명은 돼야지 최저임금이라고 봐야 돼요. 저희는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기까지 너무 멀어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모실 때 등급 신청하고 뭐하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적어도 2달 내 고객 되기까지 2~3달 걸리는데 그런 어르신들을 한 10명을 모아놨더니 또 요양원 가고 병원 가고 또 7명 됐다가 또 11명까지 채웠다가 또 8명 됐다가 이렇게 이제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르신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안정기까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최소 1년을 해야지 한 15명 20명 잘했을 때 물론 그보다 훨씬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평균적으로 근데 이 안정기까지 한 2년은 넘게 잡아야 된다. 1년 반 2년은 열심히 달려야지 된다는 게 어려운 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현재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창업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40명까지 평균 2년 이상 40명 못 가는 경우도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렇게 가신다고 하면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런 기준으로 한 2년 이상 걸리고 그 전에 폐업이 한 30%, 그다음에 제가 아까 10만 명 인구일 때 얘기를 해드렸죠. 굉장히 그 외에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냥 단순하게 몇 분 안 되는 어르신들만 모시고 있는 그런 방문량들도 굉장히 많아요. 전국으로 따졌을 때 평균 소급자가 총 지금 8년 9년 전부터 오픈을 한 기관들 다 통합해서 평균 소급자가 한 32명에서 33명 정도 수준입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40명이 안 되죠? 네. 종합 비교를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요양원부터 주간부 방문량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 단점, 주의점 설명드렸는데 요양원, 부동산, 부동산 비싼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규모도 있고 대규모도 있지만 사실 요양원은 수익 구조가 되는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요양원을 시작을 할 때 거의 작게 시작하는 게 200평이 넘습니다. 그러면 200평이 되는 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 사는 거랑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자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이다. 부동산도 내가 자본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고 안정적이긴 하지만 진입이 어렵다. 주간보는 카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페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인테리어도 이쁘게 하는 카페, 커피가 맛있는데 다음으로 가는데 커피가 맛있어서 가는 카페 굉장히 많죠. 카페들 계속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 소규모 자본으로 투자하는 카페, 그래서 이 부분들도 카페 경쟁처럼 주간보도 주간보 경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문형 같은 경우에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경쟁처럼 어떤 그 좋은 지역들, 그래도 편의점은 목 좋은 데는 그래도 잘 되는 편인데 목이 좋다고 해서 방문형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영업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방문형 편의점 정도로 종합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제발 장기간 기간 창업하지 마세요. 종합적으로 또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어르신들 복지만을 위해서, 내가 어르신을 너무 좋아해서 봉사를 오랫동안 해와서 나만큼 잘할 수 없을걸? 봉사 전문 시설장님, 대표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경영을 모른다면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사업이, 아까 행정 보셨죠? 네, 단순하게 봉사만 하려고 이 사업을 한다? 예, 안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경영할 줄 아셔야 돼요. 단순하게 사업을 모르고서 시작하신다? 예, 어느 정도 공부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게 공부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앞으로 내가 지속적으로 경영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봉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 부당 청구 금액이 이렇게 5배까지 이렇게 과징금 나오는 이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지 않으시려면 봉사만 하지 마시고 경영을 하셔야 됩니다. 돈만 보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있어. 돈만 보고 창업하시는 분들. 뭐 장기화 기간 통합인데요. 어떤 뭐 장기화 기간을 하시더라도, 요양원, 주간보, 방문형 어떤 걸 하시더라도 돈만 보고 하실 거면 들어오지 마세요. 예, 물론 뭐 돈만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문제가 뭐 이런 그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워 나가신다고 하면은 가능하겠지만, 예, 돌봄이 선행되지 않으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마음, 그다음에 직원들을 케어하려는 마음을, 상생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이 사업을 하십니까? 예, 더 돈 되는 사업 있잖아요. 예, 그쪽으로 가세요. 예, 제발 이렇게 흐리지 마시고, 네, 아시겠죠? 그래서 돈만 보고 장기형 창업. 네,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그 처음 30분을 무료 상담을 해드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만 해. 처음부터 어르신이 어떻고, 뭐 어르신이 뭐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잘 케어를 하면은 될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 뭘 넣고 얼마를 넣으면은 얼마가 나와요? 뭐 이게 해서 얼마를 투자하면 돼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여기 말고 다른 창업하세요. 네,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창업하십시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지 마세요. 일부입니다. 예, 오늘 유튜브에서는 여기까지 영상을 올려드리고요. 2부 같은 경우 그냥 가셔도 되지만 2부 안 보고 여러분들 여기서 창업하지 마세요 하고 안 하실 분들은 그냥 여기 영상에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단점이 많은데도 창업을 내가 해야겠어. 어, 내가 창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더 깊이 파고 들어봐야겠어. 이런 분들은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저희 국회 네이버 카페에다가 나머지 2부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까지 끝까지 시청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3년 말 기준으로 했던 창업 포럼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좋은 의견이든 안 좋은 의견이든 다 받아들일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탄 없이 특히 현업에 계시는 대표님들은 주위에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